존경받던 엘리트 아내가 쓰고 있던 가면 아래 쾌락에 굶주린 그녀의 민낯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역겨운 이중생활의 증거를 모두 손에 쥐었고, 이제부터 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려 합니다. 나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시간을 되짚어 내 삶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는지 복기해보면 그 시작점엔 언제나 아내와의 결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에만 미쳐 앞만 보고 달리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40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긴 그저 그런 중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 세포마저 말라버린 제게 부모님의 등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떠밀리듯 나간 선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그녀 정수련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 만남에서의 인상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제 기대치를 사정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키에 살집이 두둑하게 잡히는 통통한 몸매,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해 보이는 동그란 얼굴은 어디서나 볼 법한 그야말로 평범한 동네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첫선 자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유행이 한참 지난 듯한 수수한, 아니, 솔직히 말해 촌스럽기까지 한 옷차림은 제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제 발목을 잡은 것은 그녀의 이력서 한 줄, 그리고 그 이력서에 대한 부모님의 열렬한 지지였습니다. 번듯한 공기업에 다니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엘리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이미 저를 설득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셨습니다. 저 역시 저런 외모에 저 정도 스펙이면 적어도 사고는 안 치고 내조는 잘하겠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아내는 아닐 거야.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안일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쩌면 그녀의 배경이 주는 안정감과 제 스스로의 나태함에 떠밀려 눈앞의 불편한 진실들은 애써 외면한 채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 저는 그 엘리트 아내의, 아니, 아줌마 같은 엘리트 아내의 예상치 못한 이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낮 동안 회사에서 보여주는 지적이고 단정하며 냉철하기까지 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밤이 되면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불꽃처럼 뜨겁고 노골적으로 욕망을 표현하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대담하고 거침없는 요구들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약간의 혐오감마저 느꼈지만 그 생경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녀의 그 반전에 안도하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잠자리에서도 저렇게 적극적일 수 있구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그 볼품없는 외모는 제게 역설적인 안전 보증 수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런 작은 키에 통통한 몸매, 꾸밀 줄 모르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설마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거나 복잡한 치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는 눈곱만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녀가 가정에 소홀하거나 다른 짓을 할 리 없다고 더욱 맹목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 만든 어처구니 없는 착각 속에서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은 허상뿐인 평화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때로는 새벽녘에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했다. 팀원들과 간단히 회식했다는 엘리트 직장인다운 그래서 더 의심하기 어려운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몸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강렬한 남자의 스킨 향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차마 그 냄새의 출처를 묻지 못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욕실로 직행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몸을 씻어내는 날도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줄었고 잠자리는 더욱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잦은 회식과 주말 출장이 파도처럼 밀려오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제 옆에 시체처럼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 액정이 불현듯 섬광처럼 반짝이며 메시지 알림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시선은 그 작은 화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바닥 없는 곳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기야, 잘 들어갔어? 오늘 밤 진짜 황홀했어. 온몸이 녹는 줄 알았다니까. 역시 프로는 달라. 그치?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메시지들이 야릇한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로는 달라는 그 문장이 마치 독침처럼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흐릿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내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가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라도 하려는 듯 사모았던 화려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의 속옷들, 부쩍 잦아졌던 외출과 외박,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내 등을 향해 차갑게 돌아눕던 그녀의 싸늘했던 온기.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저는 거대한 배신이라는 이름의 늪으로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마치 악마의 검은 속삭임처럼 판도라의 상자처럼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것을 움켜쥐며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열어봐야겠지? 그 밤, 내 마지막 독백은 사실 이성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길이었고 모든 것을 삼켜버려도 기꺼이 뛰어들어야 할 지옥의 불구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본능적으로 또 다른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늦도록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이제는 쓰지도 않는 휴대폰 하나를 서재 책상 밑 구석에 아내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교묘히 숨겨두고 녹음 기능을 켜놓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불안한 예감, 혹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내가 출근한 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온 집안을 휘감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그 짧은 순간 마치 사형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첫 마디에 저는 내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이자 때로는 아줌마처럼 수수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 통화 너머의 정체 모를 누군가와 마치 바로 옆에서 살을 맞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농염하고도 도발적인 분위기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골적인 단어 선택과 듣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평소 아내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음란한 기운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평소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뜨거운 이야기들과 간간히 터져나오는 알 수 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강하게 암시하는 듯한 숨소리들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재의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과 아내의 단정한 필기구가 놓인 책상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더러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일말의 남은 기대와 존중마저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짐승처럼 잠든 아내의 옆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열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았습니다. 매 순간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격렬하게 뛰었고 작은 뒤척임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혹시라도 아내가 눈을 뜰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생지옥 속에서 허우적대고 절망감이 뼈에 사무칠 무렵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깊은 잠에 빠진 아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놓여 침대 위에 뒹굴고 있는 휴대폰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기적처럼 잠금 패턴이 풀려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냥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된 듯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심호흡을 할 겨를도 없이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고 수많은 대화방 목록이 눈앞에 어지럽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잡아끄는 마치 검은 아우라를 풍기는 듯한 불길한 이름의 단체 대화방. 마른 침을 삼키고 그 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뒤틀린 욕망들이 뒤엉켜 개걸스럽게 들끓는 그야말로 현실 속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갖 도착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대화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역겨운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이 화면 가득히 넘실거리며 제 눈을 공격했습니다. 더욱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제 아내가 그곳에서 전혀 다른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치 여왕벌이라도 된 듯 여러 명의 남자들과 동시에 번갈아 가며 외설적인 농담과 음담 패설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그 상황을 만끽하며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구역질과 함께 현기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모든 내용들을 제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거의 발작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기억에 대한 완벽한 기만이자 신성한 우리 가정에 대한 잔인한 능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넘기며 증거를 수집한 후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파괴되어 제가 되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도 날카로운 복수심만이 시퍼런 칼날처럼 번뜩이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망설이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특히 내 아내에게 피해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밤새도록 찾아낸 뒷조사 업계에서 가장 일처리가 신속하고 확실해 보이는 흥신소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의 남자에게 나는 아내의 사진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건네며 그녀의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나는 일종의 해방감과 함께 깊은 자기 혐오를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파괴하는 첫 삽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시간은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회사 창밖만 바라보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흥신소의 연락만을 강박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한 집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문이었지만 나는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눈빛에서 살기라도 읽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날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작은 USB 하나가 내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곧장 내 사무실 구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내가 거짓 출장을 갔다고 믿게 만들었던 바로 그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외딴 펜션에서 감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여러 명이 뒤얽힌 극도로 문란한 현장이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 손은 이미 분노와 역겨움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나타난 첫 장면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낯선 펜션의 내부였고 이어지는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생지옥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의 엄마가 얼굴에 희열에 찬 미소를 띤 채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향해 울부짖으며 주먹을 내리치고 싶은 격렬한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비명을 지르며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이 위선적인 연극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집 근처 친구 집에 보낸 후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모았던 모든 증거들, 아내의 휴대폰에서 밤새도록 복사했던 수많은 카톡 대화 캡처본들, 서재에서 녹음했던 그녀의 그 음란하기 짝이 없는 통화 내용,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은 그녀의 모든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릴 그 문제의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차례대로 마치 재물을 바치듯 늘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당신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날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그 뻔뻔한 태도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카톡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올수록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당당했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문제의 영상을 재생시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과 애원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내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처참하게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내가 여러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끔찍하고도 문란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까지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내 가정이라는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 밤. 절망감과 함께 내 온몸을 지배한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발작적인 분노가 치밀었고 당장이라도 아내와 그 추잡한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살이마저 느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나는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복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들의 직장에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것. 그것만이 내 치욕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휴대폰과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들을 뒤져 관련자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시궁창을 맨손으로 헤집는 것처럼 역겨웠지만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마침내 몇몇 인간들의 신상을 알아내고 나는 그들에게 차례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개인 연락처로 차갑고도 간결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때로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내 연락을 받은 그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오만함까지 보였지만 내가 가진 패를 아주 조금씩만 내비치면 결국 불안에 떨며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톨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들. 내 앞에는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약속을 잡고 나간 한적한 호텔 카페에서 마주한 첫 번째 남자는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점잖은 체하는 중년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그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진 몇 장과 아내와의 카톡 대화 일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은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진 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변호사였는데 처음에는 법적 지식을 운운하며 오히려 나를 협박하려 들었지만 내가 그의 신상을 자세히 언급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지막이 속삭이자 결국 그는 할 말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기업의 임원,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 심지어는 신실한 가면을 쓴 작은 교회의 목사까지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들의 추락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악인이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사회적 평판과 안락한 가정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과 초라한 변명, 그리고 비굴한 눈빛을 마주하면서 내 안을 가득 채웠던 용암처럼 뜨거웠던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신 텅 빈 것 같은 허탈감과 함께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해서 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까? 아니,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피폐해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그들이기에 그들의 몰락은 내게 잠깐의 통쾌함을 줄지는 몰라도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혹은 역으로 내게 반격을 가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의 추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 안락한 삶을 실제로 잃는 고통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현실적인 것을 빼앗아버리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가는 감정적인 파괴가 아닌 차가운 현실의 무게로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결국 나는 복수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감정적인 파괴보다는 철저하게 나의 실리를 챙기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쪽으로 나는 그 음습한 만남들 자리에서 직접 내 입으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하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다시는 내 아내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할 것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가진 것이 많았던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폭로될까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에 대부분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하고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6명의 인간들에게서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받아냈습니다. 돈이 내 통장에 찍히고 그들의 서명이 담긴 각서가 내 손에 쥐어질 때마다 나는 복수심과는 또 다른 차갑고도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을 나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에, 그리고 어쩌면 아내를 내 발밑에 완벽하게 묶어두고 싶었던 비틀린 소유욕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장의 이혼 대신 용서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비나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우리 부부의 모든 재산과 부동산 명의를 내 단독 이름으로 이전시켰고 아내의 월급 통장까지 내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는 내게 이런 배신을 하지 않겠다는, 만약 또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몸으로 내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그녀의 피 같은 지장을 받아냈습니다. 한번 배신한 인간은 또다시 배신한다. 이 잔인한 진리를 뼈에 새긴 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각서의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아내의 떨리는 손과 공허한 눈빛을 보며 나는 비로소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내게 넘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손아귀 안에 완벽하게 갇힌 새였고 나는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결혼이라는 판을 오직 나만의 새로운 규칙으로 처음부터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처절했던 배신 위에서 차갑고도 냉정한 계산을 통해 기이하게 재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현재의 제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히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지친 기색으로 돌아와 말없이 저녁을 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 우리가 나누었던 일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압니다. 이 집 안에 흐르는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위태로운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습니다. 아내는 간혹 내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말을 건네려다 이내 입을 다물곤 하고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계속할 뿐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내 감시 아래 놓여 있고 그녀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손아귀 안에 완벽하게 갇힌 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평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과 법적 권리는 내게 있으며 언제든 이 위선적인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아내의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라는 허상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허술하고 거짓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난 후에야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맡긴 채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 저는 아주 조금씩 제 삶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주말이면 홀로 훌쩍 산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잔잔한 설렘과 인간적인 교류는 아직은 낯설지만 분명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온 속에서 저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진짜 삶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